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늦은 휴가와 재충전으로 지난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힘을 내려면 쉼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쉴 틈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투자 유입이 늘고 있고 경제 전체로 보면 좋은 일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심해야 할 부분들도 보입니다. 정유신 한국 핀테크 센터장 연결해서 이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은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돈과 경험이 기성세대에 비해 부족하죠. 그래서 청년 세대의 취업난은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보면 또 다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지방 청년들의 취업난 이중고인데요. 이 문제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박사와 2부에서 분석해봅니다. 월요일은 생생장바구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건강하고 경제적인 먹거리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일본 후지산 일대는 다 중국 사람 땅이다. 한국 제주도 한라산 일대도 다 중국 사람 땅이다. 이런 말씀들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에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차이나머니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을 비롯해서 이젠 벤처기업 또 금융 다양한 경제 분야에 이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의 유입 국내 기업들로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본 조달을 받게 되고 또 산업 육성도 되고 수출 판로도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점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출처와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국내 산업의 기술 유출이나 사업 노하우 유출 같은 부담스러운 점도 있다는 걸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국내 산업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자본의 문제, 이 실태와 또 문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서강대 경영학부 정유신 교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기업의 중국 자본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중국 자본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중국 자본이 최근에 이제 빠르게 들어와서 이제 그게 하나 이유인데요. 네네. 이럴 때면 이제 2010년, 2011년만 해도 연간 한 2, 3억 달러 정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해외 직접 투자죠. 네. 그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1억 달러를 이제 훨씬 넘고, 작년에는 이제 또 한 20억 달러 가까이 이제 이렇게 되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7억 달러 가까이 이제 넘게 되니까, 한 5, 6년 전 대비로 했을 때 한 5, 6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하나 이유가 되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중국의 그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네, 4분의 1 정도나 되죠. 25%, 26% 정도 되는데, 이거하고 이제 그 투자하고 연결이 되다 보면은 좀 자칫 좀 우리나라 기업이나 산업이 중국에 좀 종속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예, 흔히 공급 과잉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이제 중국의 산업 구조와 우리의 산업 구조가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런 중국 자본의 투자와 유입이 좀 눈에 띄는 업종들이 구분되어 있나요? 이전에는 이제 부동산, 제주도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일반 도소매, 이제 이렇게 그 장사하는 분들 이런 쪽에 이제 투자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 와서는 한 2, 3년 동안에 이제 문화 콘텐츠, 헬스 유통, 서비스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금융 같은 경우에 상반기만 보더라도 한 72억 달러 정도. 네. 이렇게 이제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IT 이런 쪽으로 이제 빠르게 늘어나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제 3차 서비스 쪽 이런 쪽에 좀 중심을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IT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전방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중국 자본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기술 집약적이거나 노하우가 아주 중요한 산업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의 인수합병 같은 경우도 6년 만에 100배가 증가했다. 그만큼 아주 말씀하신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증가 속도라든지 이 최근의 추세를 좀 더 강조한 어떤 사실인데요. 이렇게 최근 중국이 한국 기업에 좀 급속도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유입되는 배경 혹은 이 의도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뭐 2000년 초반부터 그 저우 주체 정책이라 해서 이제 해외 투자를 갖다 촉진하는 정책들을 많이 써왔어요. 네네. 그런데 그게 뭐 최근 와가지고 이제 중국이 수출보다 내수 시장을 갖다 키우는 걸 이제 중국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내수 시장에 어떻게 하면 좀 그 선점을 발휘해서 그 시장 점유율을 갖다 높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무슨 R&D 투자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제품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는 네. 해외 나가서 이제 그 직접 투자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지분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분 투자를 하면 뭐 마음대로 이제 의사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수익만 가져가죠. 예. 네, 일대 주주가 되려면 역시 M&A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수합병하는 것들을 그런 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졌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기술력이 있는 그런 분야도 좀 있고, 또 중국과 가깝잖아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사결정하거나 이런 것이 문화적 그런 그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분야는 다르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이 굉장한 인수합병이나 혹은 이 인력 유출 문제도 지적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인데, 이 중국의 국내 기업 투자, 사실은 기술력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지만 국내 기업 문화나 혹은 자금난 때문에 기회를 갖지 못한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게임이나 또 벤처 기업 중에서도 이런 투자를 통해서 좀 확장이 되거나 팔로를 얻은 경우도 있고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원래 돈이 자금이 서로 흘러서 상호 투자한다는 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은 이제 또 뭐 상대에서 투자하거나 인수합병하는 게 시간도 좀 걸리고 어렵지만, 그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기술력을 있는데 유통망이 없거나 네. 매출이 작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기타 그 벤처 분야에서 규모가 좀 커지거나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나타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룸투 코리아라든지 그런 컴퍼니 같은 데는 이제 인터넷 게임 업체죠. 이런 네. 데서 규모가 좀 커지고 좀 이점이 있었고, 뭐 잘 아시는 그 뭐 의류업체 쪽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디스타라든지 아가방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뭐 중국 자본이 투자해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그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브랜드 경쟁력을 이용해서 유통망, 중국은 유통망이 있고 우리는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브랜드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기여를 좀 했고, 뭐 초록뱀이라든지 이런 콘텐츠 쪽 엔터테인먼트 네. 그 기업들도 뭐 홍콩 대기업이 뭐 DMC죠, 그 투자를 받아갖고 중국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있고요. 뭐 주가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건 사실.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등장하는 기업 이름들 중에서도 들어보신 것들, 안 들어보신 것도 있겠지만, 한국 드라마의 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례인데,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및 또 여러 가지 같이 공동 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노하우들, 또 유아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한국 제품에 대한 이런 노하우나 또 고객 관리 서비스 같은 이런 축적된 기술들,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짜 기술들, 이런 것들까지 함께 유출된다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대편에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러니까 차후에는 우리가 훨씬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점이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당장은 뭐 윈이 되고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고 자금 조달도 되고 이런 측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경합되는 나중에 또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는 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뭐 사례들이 있었죠. 과거에 뭐 이제 그 쌍용차 같은 경우에 네. 상하이차가 그 인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술만 가져간 다음에 철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 생산이 오히려 나쁘게 됐고, 하이디스 같은 데는 또 현대전자 LCD를 갖다가 뭐 이렇게 가져갔는데 네. 뭐 기술 유출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도 보게 되면 좀 생각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유럽이나 미국에 진출할 때는 뭐 거기에 이제 기술이라든지 경영진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땐 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기술 갖다 가져가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뭐 충분히 쓴다면 우리 시장은 수출로서 시장으로서 어떤 큰 가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공동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기업이나 어떤 그런 산업 쪽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문방의 분야로 뭐 지금 뭐 문화 콘텐츠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 앞으로는 뭐 생수 같은 안전식품이라든지 화장품, IT, 자동차 부품, 헬스 이런 쪽 전공적으로 되니까 이런 쪽에 저희가 좀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산업 분야만 공동화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에 좀 타겟을 하게 된다면 네. 벤처 기업 같은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세금을 갖다 들여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벤처가 창업을 육성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100개 중에 뭐 예컨대 5개 또는 10개가 성공했으면 크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그 방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매출 유통망만 갖고 있는 벤처기업이면 똑같은 기술력 갖고 있어도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50억, 100억짜리 매출을 지킨다. 네. 근데 중국에 가면 같은 수익 모델이고 같은 기술이지만 중국 시장이 워낙 그러니까 100억, 250억, 100억이 아니라 이거는 500억, 1000억, 2000억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그 투자자가 왔을 때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100억 힘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투자자가 중국 투자자는 오면은 그거 200억 그냥 바로 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쉽게 이제 그런 세계를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공동화되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뭐 자금 유입, 투자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긴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공동화, 즉 우리 쪽에서는 관련 산업이 텅 비어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위험한 상황도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되고 있는 자본의 어떤 의도를 뭐 순수한 투자라든지 서로 상호 협력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 공동화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들로 본다면 결국 이 자본이 도대체 어떤 의도와 어떤 정체를 가진 자본인가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몇몇 보도에서는 뭐 중국 권력층의 해외 도피 자산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자본의 성격은 어떤 자본이든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서로 이제 뭐 이익이 되면 하는 거죠. 근데 중국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국이 수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만 가져가면 되고 네. 이제 방치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기업 자체에서 또는 뭐 국가 정책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 이런 거는 투명성 차원에서 또 우리가 추적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중국 본토에서 들어온 자본도 있고 뭐 홍콩이라든지 또는 텍스헤이븐의 조세피난처잖아요. 네. 그런 자본들이 있는데 뭐 한 작년까지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중국 본토 자본이 한 65%쯤 되고 홍콩 자본이 한 15%, 나머지 조세피난처 자본이 되기 때문에 좀 불투명한 게 아무래도 홍콩을 경유하거나 조세피난처를 경유해서 오는 자본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뭐 한 30%, 35%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좀 블랙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돈 또는 뭐 권력층의 돈, 해외 도피 수단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른 이슈를 또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는 선뜻 우리가 규제를 많이 만들면 좀 뭐 성급해 오진 않겠지만 기술 유출이라던가 핵심적인 노하우 보존 같은 것들은 정책적으로 보호 정책을 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앞으로 한중 FTA 통해서 자금이 더 빨리 이제 교류가 일어날 거잖아요. 네네. 직접 투자도 있지만 간접 투자도 일어날 것이고, 그럼 펀드 통해서 많이 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를테면 중국 투자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중국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수출 많이 일으킬 수 있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M&A 형태로 돼버리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인사병 되면 중국 기업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고용은 한국에서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럼 굉장히 불안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M&A보다는 지분 투자, 네. 1대 주주가 아닌 2대 주주 이렇게 하려면 결국은 SI라고 그래갖고 이제 전략적 투자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좀 그 재무적 투자자 있잖아요. 펀드라든지 네네.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예컨대 한국하고 중국하고 공동 펀드를 만들고 좀 인센티브를 줘서 네. 직접 들어오기보다는 그런 간접 펀드 통해서 들어오는 유도를 한다라든지 또는 이제 아까 목적 있잖아요. 네네. 거래소에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투자 목적 같은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돼 있는데, 네. 좀 이거를 좀 명확히 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게 들어왔다가 그냥 주가만 올려놓고 그냥 뭐 나가버릴 수도 있고, 거기서 그 기업을 통해 또 다른 자금 조달해갖고 또 다른 기업을 투자하면서 가는데, 이게 무슨 기업을 또는 산업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주가 목적으로만 들어오는 중국 자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가능한 하니까 좀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키우고, 그래서 지분 투자 받아가지고 중국 수출할 수 있도록, 중국은 유통망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걸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영권은 보호하면서 최대한 또 투자의 시너지는 내는 방안, 이런 방안을 어서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핀테크 지원센터장이시죠. 서강대 경영학과 정유신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어려운 경제 쉽게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커녕 일한 대가로 응당이 받아야 하는 급여조차 받지 못하는 이 근로자가 21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연말까지 올해 이것의 규모가 1조 4천억 원을 웃돌 전망이라고 합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크게 는 게 바로 큰 이유인데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정해진 월급일에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것을 부르는 네 글자입니다. 정해진 월급일에 급여를 주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게 되거나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도 또 퇴직금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이 네 글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는 그래도 이런 말이 좀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시죠?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집단대출이 가계대출의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출받는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소득을 따지지 않는데 이제 따지기로 했죠. 그 대책을 조금 앞당기기로 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 정부가 어제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알맹이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어떤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채소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걱정 많으실 텐데요. 관련 뉴스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 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집단대출도 규제해야 된다 목소리가 있었고 이제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조금 당겨서 시행한다 이런 말도 있네요. 네, 가계부채가 너무 불어나니까 정부가 지난달 말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었잖아요. 네. 그때 집단대출 신청하면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11월 세칙을 개정해서 은행으로 하여금 소득 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8.15 대책 이후에도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걸 당장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국민과 신한, 우리, KB 하나 이렇게 한 6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371조 5천억 원인데요. 이게 전월보다 약 4조 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네. 당국이 특히 규모가 큰 은행의 집단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현재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원금이 100%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리고자 하면 은행에서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 관계없이 대출은 손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앞으로 소득 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집단대출에 한층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담보가 있어서 괜찮다라는 말인데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면 좀 위험하겠죠. 대출을 받을 때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조금 당긴다고요? 네, 금융감독 당국이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 시스템 좀 긴데요. 영어로 DSR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원래는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걸 올해 하반기로 좀 앞당긴 겁니다. 이 DSR은 가계가 연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빚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 말해주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소득을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을 합한 값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이 1억 원이고 원금과
원가 이자로 갚아야 할 금액이 8천만 원 정도면 DSR은 80%가 되는 겁니다. 네. 이 기존의 총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DTI를 산정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그리고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반영했는데요. 이 DSR이 도입되면 기타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이 반영되게 됩니다. DSR을 도입하게 되면 개인의 부채와 상환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이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출 받기가 좀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도 좀 예방적 차원에서의 기능은 제대로 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알맹이가 없다 소리 왜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지금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 엿새째인데요.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18척 중에서 지금 79척이 운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68척이 묶여 있었는데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이런 데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뭐 이런 곳에서 입출항하지 못하거나 하역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2일에 항만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압류 금지를 신청했고요. 이번 주 중에 10개 국가에도 압류 금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국내 법원이 지금 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 집행 금지 명령을 이제 내린 상태인데요. 네. 이거를 외국 법원도 좀 받아들여 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밝힌 게 있나요? 네, 오늘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정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한진해운 지원책에 관심이 좀 쏠렸습니다. 임 위원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일단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바다 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화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고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주주와 한진그룹이 해법을 마련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당국과 채권단이 한진의 움직임을 좀 봐가면서 지원에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한진그룹이 물류대란 해결에 나선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이미 채권단이 한진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원의 여지는 일단 좀 열어놓은 건데요.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는 뭐 한진해운의 직접 자금 지원은 이제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협력업체를 조사를 해서 견실한 기업인데 한진해운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면 특례 보증을 제공하고 뭐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제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책임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소값이 크게 뛴다. 이 주름살이 생기는 뉴스네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엄마도 김치 담그려고 시장 가셨다가 배추 세 포기들이 한 망에 2만 원이 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폭염 때문에 작황이 안 좋은 데다가 추석까지 다가오면서 지금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7,872원이었는데요. 이게 지난해보다 173% 뛴 겁니다. 그리고 또 얼갈이 배추 1kg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41% 올랐고요. 열무 가격도 52% 상승했습니다. 무는 52% 그리고 마늘과 쪽파도 각각 8%, 40% 뛰었는데요. 이 폭염 때문에 배추가 누렇게 말라버려서 공급이 달리는 상황인데 이제 뭐 추석 대목이 다가오니까 또 김치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생생장바구니에서 관련 내용들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사들인 옛 한국전력 부지, 이 정말 빅뉴스였는데요. 105층짜리 건물 결국 들어서나요? 네, 지난 2014년 9월에 현대차가 뭐 1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 부으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옛 한전 부지를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었죠. 네네.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오늘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105층짜리 현대차 신사옥과 이 컨벤션 센터 같은 이 대규모 마이스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마이스는 뭐 컨벤션이나 전시회, 뭐 세미나, 기업 관광 이런 것들을 좀 통틀어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곳에 세워지는 건물은 총 5개 동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6,5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 컨벤션 공간이 들어서고요. 2,000석 이상의 공연장 그리고 265실 이상의 호텔이 들어서게 됩니다.
됩니다. 현대차그룹 이 타워 최고 2개층에는 전망대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방문해서 좀 전경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지 중앙에는 공공보행 통로와 연계해서 중앙광장이라든가 녹지광장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에게는 상시 개방됩니다. 네. 자, 오늘 경제 뉴스 중에 톱 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집단 대출 조이기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내용은 지난달 말에 내놓은 것이지만 오늘 그걸 이제 가급적 빨리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걱정이고 이제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파장도 무시 못하니까 미리 좀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빨리 앞당겨서 시행하는 게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인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너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2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립니다. 청년. 이렇게 불러놓으면 참 멋있고 힘차 보이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청년은 참 약자입니다. 아직 경제, 사회 모든 기반이 약하고요. 경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인정합니다. 사회의 원동력이자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여러 가지 출산율이나 사회 인구 구성에서도 중요한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청년 실업의 문제가 언제나 경제의 주요 화두지만 그 대책과 현실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안을 들여다봤더니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인데요. 다시금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박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똑같은 취업난인데 지방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은 더 힘들다. 이게 통계 자료로도 나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 평균 수도권하고 5%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도 상황입니까? 네, 일단 요 문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률에 대해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용률이라는 것은 현재 인구 중에서 취업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청년 인구가 100명이고 이 중에서 50명이 취업을 했다 그러면 네. 고용률이라는 것은 100분의 50이니까 50%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인구 중에서 취업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적다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취업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률과 더불어서 좀 널리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2분기에 수도권 청년의 고용률이 45.3%인데 비수도권의 고용률은 39.6%에 비해서 네. 5.7%가 비수도권의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한 6% 정도의 어떤 청년들이 비수도권 네.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에 비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난을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100명 중에 똑같은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6명 정도는 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 통상 5%, 6% 정도인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이 취업률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라는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전체 취업률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청년 취업률만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문제까지 생기는 이유 따로 있나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비수도권에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비수도권에서의 일자리 질이 낮아가지고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지역에 있는 공단에 가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반면에 그 지역의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수도권 청년들의 취업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수도권으로 자꾸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박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방 청년들도 힘들지만 지방 기업들도 힘들고 지방은 정말 지금 다 힘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지역적으로 고용률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전체 취업을 희망하는 인구 중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이 고용률을 봤더니 서울이 가장 높고 인천, 경기도 순이고요. 실업률, 그러니까 직장을 못 가진 사람들의 비율을 봤더니 대구, 전북 이런 순으로 높게 나타났거든요. 상승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도 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예, 일단 실업률과 고용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고용의 어떤 걸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해를 하시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비수도권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업구조하고 기업 규모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지역 간 차이가 좀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앞서 말씀하신 약간 일자리의 질과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권은 아시겠지만 대기업 비중이 높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경기 침체기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내수 부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비수도권은 이제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또 도소매 음식 숙박점과 같이 좀 영세 사업 등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 이 업종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내수가 나빠지면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뭐 도산을 하거나 또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 해고를 하거나 해가지고 지역의 노동시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좀 악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 산업구조라든가 지역 규모의 차이가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더더욱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비수도권에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정말로 산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내수의 침체의 어떤 직격탄을 지방이 맞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여파로 청년 취업난까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심화되면은 결국은 다들 너나 나나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또 역으로 지방은 텅텅 비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 우려가 되는 지점이 예전에는 이제 청년층의 지역의 청년층 고용 문제는 말 그대로 청년층이 일자리를 갖기 힘든 요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가 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이 되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이제 지역의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인구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또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역의 활력이 더더욱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다시 이제 청년 인구를 추가적으로 수도권 유출시키는 그런 또 요인이 되거든요. 네. 이와 같은 어떤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 지방 소멸이라고 하기에는 좀 성급하긴 하지만 네네. 지역의 존속을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방 인구 소멸. 저희가 또 관련해서 한번 인터뷰를 보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긴 한데요. 결국 일자리나 균형 성장 같은 정부 핵심 과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약간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 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들도 좀 고려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고 이 청년 고용 정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선진국 중에서도 사실 그런 사례가 사실 저희도 좀 별로 없는 설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부터 이제 조금 노력을 해야 될 인식을 조금 포인트를 둬야 될 지점이 예전에는 이제 정부든 자치단체든 간에 청년 고용 정책이라는 것은 네. 청년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청년들이 가급적이면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또 정착을 하도록 네.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정책들이 좀 포인트가 좀 맞춰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네. 생각입니다. 취업 자체가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뭐 약간 인센티브라든지 또 뭐 결혼해서 출산까지 하면 더더욱 많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유도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근본적인 원인 아까 말씀하신 이 지방 기업들은 정말 경기에 확실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도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이 합의가 돼야 될 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청년 고용 정책의 추진에 있어가지고는 네네. 중앙정부의 주도 아니라 네. 지역의 사정과 역량을 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 역할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자치단체가 이제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떤 지역의 뭐 기업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노동조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가지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뭐 가장 좀 기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유치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또 실제로 인터뷰 같은 걸 해보면 교육 문화시설과 같이 인프라 같은 청년들이 것들. 선호하는 네. 어떤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역시 이제 좀 이 수도권에 비해서 잘 좀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꾸준하게 좀 추진을 해가지고 네. 지역과 어떤 대도시 혹은 수도권 간의 어떤 사회 문화 인프라 격차를 뭐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사님이 인터뷰에서 해주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양보단 질, 이런 얘기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환경, 일자리, 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양보단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고용정보원 김준영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매주 월요일 생생장바구니 통해서 한 주간의 먹거리 또 여러 가지 즐길거리까지 정보까지 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네, 지난주엔 제가 없었습니다. 네. 다른 분이랑 진행을 했더니 색다르더라고요. 예,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네. 물론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을 좀 기다리는가 했더니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도 요즘 뭐 채소값 고공행진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요. 네. 채소는 그렇다 치고 추석이 벌써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추석을 2주 앞둔 9월 1일에요. 성수품 2차 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약간 오름세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2만 4천 원 선,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에서 장을 보면 31만 7천 원 선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시장 기준 20만 8천 원이었던 작년에 비해서 약 7.5%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정말 뭐 안 오른 것도 아니지만 정말 또 그렇다고 급등한 건 아니고 그래도 오르고 있어서 네. 걱정입니다. 차례상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22만 4천 원, 31만 7천 원.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품목별로 봤을 때는 추석을 맞이해서 개별적인 품목들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주로 품목별로 봤을 때는 채소료 값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8월 말까지 계속됐던 폭염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배추나 무 또 시금치 같은 채소료가 타거나 녹는 등 이 생육이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네.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조기나 명태 같은 것들은 추석을 맞이해서 이 정부 비축 물량이 집중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도 조기는 2%, 또 명태는 2.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를 했는데 그 2대1 권소영 기자 어머니가 네. 배추 사러 갔다가 망에 배추 3개 집어넣고 2만 원에 파는 거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거든요. 네. 자, 정말 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정말 채소값 걱정입니다. 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이걸 나눠서 지금 가격조사나 유통조사를 해서 알려주시는 건데요. 네네. 두 곳에서 장을 봤을 때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나는지 또 품목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저렴한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 두 곳에서 장을 봤을 때 차이가 9만 3천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시장이 마트보다 퍼센트로 따지면 29.4% 정도 저렴한 편인데요. 매년 명절 때 조사를 해보면 2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곤 합니다. 이 쌀이나 배추, 무 같은 품목들은 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산지에서 대량으로 직구매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할인 행사도 자주 진행이 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통시장보다 저렴하고요. 네. 밀가루나 게맛살, 청주 등의 가공식품도 사전 물량 확보에 들어가서 가격적인 면에서 마트가 좀 우위를 좀 차지하게 되는데 네네. 이 조사 대상이었던 총 28개 품목 중에서 이런 6가지를 제외하고는요. 한우나 두부, 동태포, 계란, 사과, 배 등 22개 품목은 모두 전통시장이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저 산지에서 대량 구매하는 채소나 가공식품은 사전 물량 확보 때문에 마트가 조금 싼 편이지만 네. 전통시장은 한우, 두부, 동태포, 계란, 사과, 배 이런 품목은 훨씬 저렴하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정말 알뜰하고 기분 좋은 쇼핑 될 것 같습니다. 네. 차례상 차리는 거나 추석 때 또 가족 모여서 먹을 음식들 장만할 때 이 비용 걱정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보시려면 이걸 좀 나눠서 이렇게 알뜰하게 지혜를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추석 선물 세트도 이 성수품이랑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국 25개 대형 유통업체에서 평균 가격을 냈습니다. 네. 총 7개 품목, 사과, 배, 곶감, 표고버섯, 잣, 한우갈비, 굴비 세트 가격을 조사해봤는데 네. 그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5kg짜리 사과 선물 세트는요. 전년에 비해서 8.9% 정도 올라서 49,000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네. 이 배 선물 세트 역시 7.5kg짜리 세트가 평균 45,000원 선에 판매가 되면서 작년 대비 7.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작년보다 빠르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빠르잖아요. 네네. 사과는 후지나 또 배는 신고 같은 이 품종의 해품들이 아직 출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좀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사실 고민하기 어려울 때 가장 손쉽고 많이 선택하는 게 과일이어서 그럴 것 같고요. 네. 과일 말고도 뭐 잣, 버섯 이런 건강식품들도 많이 찾거든요. 그런 것들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요즘 과일보다도 좀 더 많이 선호도가 있는 선물 세트들인 것 같습니다. 이 잣 선물 세트는 잣으로만 구성된 것도 있고 아니면 호두로 세트로 구성된 것도 있기도 한데 네. 평균적으로 600에서 700g 정도로 구성된 세트가 61,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6.2% 정도 하락했고요. 지난해 생산량이 증가해서 재고 물량이 좀 충분했던 것이 하락의 이유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세트의 경우에도 420g 정도로 구성된 게 74,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하면 15.9% 정도 내린 가격입니다. 예, 역시 날씨 영향도 있을 텐데요. 이 과일 말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또 좀 더 경제적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선물 세트 역시 가격이 오르는 것 내리는 것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니까 좀 선택해서 이번에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추석이 농산물 판매와 구매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참 중요한데 이번 추석 때도 단속 같은 거 실시하나요? 국산 이래놓고 또 다른 수입산 갖다 놓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원산지 단속도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농약, 잔류 농약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그 제수용 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안전성 특별 조사가 이 8월 3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9월 13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를 하는 이번 단속은 전국 산지에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를 해옴으로써 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원산지 단속만 생각했는데 잔류 농약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이렇게 알아서 단속해 주시니까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주요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사과, 배, 당감, 밤, 대추, 참외, 포도, 멜론 등 이 주요 과실류하고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배추, 부추, 고구마, 표고버섯 등입니다. 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전통시장이나 직거래 장터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요. 지자체와 협업해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추적해서 출하 연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해당 농산물을 폐기 처분해서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입니다. 예, 가격도 중요하고 이 명절을 앞두고 가격 오르내림세를 저희가 알려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안전과 품질 아니겠습니까? 뭐 네, 농약뿐만 그렇죠.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으니까요. 뭐 오늘 방송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들 홈페이지 통해서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늘 월요일마다 이렇게 싱싱하고 또 배부른 이 장바구니 경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전해드렸는데 오늘 생생경제의 이 경제탐구생활 퀴즈 정답은 임금체불이었습니다. 또 체불임금도 맞는 얘기고요. 체불임금입니다. 저도 4년 전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 부도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5개월 동안 임금이 밀려 나와 또 돌잡이 막내 우유값도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이게 적은 돈은 생활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이어지니까 좀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임금체불 없어졌으면 이런 의견도 감사드리고요. 0747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저도 지난달에
못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0747님 추석 전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또 가족들하고 한가위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0465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인데요. 직장인이 오히려 부럽습니다. 대신 사업자님들 정당한 임금은 꼭 지불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셨네요. 들리셨길 바랍니다. 원마운트 티켓은 6485님께 드리겠습니다. 급여 받아 생활하시는 서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발 양심 있는 정직한 기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생생경제 오랜만에 휴가 쉬고 와서 함께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무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